에코토스팀 김준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개장 전 뉴스 확인해 보면서 뉴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선진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내린 5.2%로 하향 조정한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 4.3%를 유지했습니다. 6만 전자로 추락한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10월 들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기간 1조 5,600억 원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사업 출범 원년 2017년 대비 3배로 확장하며 시스템 반도체 2030 1위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빅테크와 부동산 기업 규제에 이어 이번에는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 간 유착관계 조사에 돌입하면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 2019년 대비 공매도 금액이 30% 가까이 증가하며 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가 인적 분할로 떼어낸 에코프로 HN 주식 612만여 주에 대해 공개 매수를 시작하며 지주사 체제 전환 막바지 작업에 나섭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10월 들어서 개인 투자들만 홀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올해 집중 매수한 개인 투자들의 손실이 6조 8천억 원까지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저가 매수 들어가는 부분 괜찮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저가 매수한 부분들은 이제 크게 보면은 기존에 샀던 물량에 대한 물타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또 이제 스마트머니가 신규로 들어온 자금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정컨대 대부분 다 아마 기존에 물타기 물량이 좀 많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6만 전자의 추락은 조금 좀 심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좀 충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대외 리스크 악재가 좀 상당 부분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정도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제 전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한 8,20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7,600억이 삼성전자에서 좀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업황에 대한 좀 객관적인 좀 진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바탕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전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좋게 보는 쪽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디램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보통 이제 업황에 비해서 한 6개월 정도 반도체는 선행한다고 좀 봤을 경우에는 올 연말 정도에는 그래도 업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램 가격이라는 부분은 계속 떨어지진 않거든요. 끊임없이 떨어지진 않고 결국에 이제 반등의 이제 구간이 있고 그리고 저점을 확인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디램 업황이 연말부터 개선이 된다면은 주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11월 말 빠르면 빠른 뭐 11월 중순 그러니까 12월경 정도부터는 주가의 어떤 원형 바닥 내지는 반등의 단초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해서 공격적인 투자라는 측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또 여기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황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이 그 예. 부분만 딱 봤을 때는 11월에서 12월에 좀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지금 저가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보시겠네요. 지금 저가 매수라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주가가 이제 바닥일 때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을 뭐 섣불리 얘네 바닥이라고 판단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겠지만 좀 길게 봤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추가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하락하겠냐라는 부분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5% 내지 전체적으로 10% 정도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7만 원 정도 밑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어제 걱정됐던 건 6만 9천 원 선 부근에서 더 올리지 못하고 딱 6만 9천 원까지 사실 탄력을 줄이지 못한 것이 아쉬웠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결국에 이제 시장에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처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업의 뭐 펀더멘탈까지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또 외국인과 기관의 또 동반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 또 대외 리스크와 관련된 악재에 있어서 또 삼성전자 쪽 파문으로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악재가 좀 한가운데 몰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그런 기관과 또 금융기관과의 반부패 조사에 나선다라는 뉴스인데 규제 우려의 변동성을 계속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네, 규제 우려의 변동성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치닫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와 관련된 그 다음에 사교육 그리고 또 게임 회사까지 또 조사를 했잖아요. 네. 결국엔 이제 중국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자본주의 색채가 너무 드러나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형태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엔 돈줄입니다. 그래서 돈을 누가 댔고 그와 관련된 부패를 끌어내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규제를 하겠다는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 사실 어저께 이제 은행주들이 좀 하락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런 부분들은 은행주 자체 타격이라는 측면보다는 결국에 공산주의의 어떤 중국의 어떤 공산당의 특성으로 봤을 경우에 이런 어떤 금융기관의 제조사를 전면적으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각종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결되거나 철회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금융 경색 우려감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아마 끝난 이후에 아마 11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시진핑 주석의 어떤 주석 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금융기관의 어떤 이런 규제를 마무리로 해서 또 네. 새로운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제 변동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힘든 자리에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선택 오늘의 종목 바로 첫 번째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어제 GM과의 충당금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실적 발표와 함께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LG전자 하면 맨날 전장 얘기하다가 요즘은 또 너무 조용해요. 네. 이제 좀 주가 바닥 좀 잡습니까? 전장에 대한 그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는 좀 상황이었는데 사실 어제는 이제 GM 볼트에 대한 충당금이 오히려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와 같은 기간 조정이 있지 않겠냐.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저께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3분기 매출이 18조 8천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한 11%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충당금을 뺀 영업이익은 뭐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하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당금이 4,800억이 악재로 나와 있고, 물론 이제 추가적인 충당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네. 계속 좀 있긴 한데, 어쩌면 큰 덩어리를 덜어냈기 때문에 이다음부터 조금 낮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8,647억 정도로 좀 정상화돼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 말씀하신 건 VS 사업 전장과 관련된 네. 부분인데 전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출은 이제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BEP를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BEP에 넘어서는 단계를 4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분기 이후에는 전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TV라든지 가전 쪽 물론 가전 쪽은 이제 월풀 넘어서는 그 실적이 네. 나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긴 한데 TV나 가전 쪽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주춤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장에 해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전장이 만약에 4분기에 BP를 넘어선다면은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 좀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디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눈에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55조의 수주 잔고가 있고 전장 쪽에서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통합 솔루션을 해서 아마 이제 이제 EV와 관련 통합 솔루션에서 9조 정도 수준의 매출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해서 연평균으로 본다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아마 한 15에서 2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올해 4분기 흑자 전환 이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가전과 TV 쪽에서 약간 주춤하는 단계를 전장에 끌어갈 수 있는 부분. 네. 그렇다면 지금 악재가 모든 것들이 반영된 상황에서는 LG전자에 조금 받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지금 해서 지금 시기에는 시장이 이제 어려울 때 그
장이 좀 빠질 때마다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좀 모아가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GM과의 충당금을 제하면은 사실 컨센서스로 웃돈 호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전장했지만 그전에는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구간이었던 이제 구체적으로 실적이 숫자가 얼마 나온지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나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악재를 반영한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LG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바로 해서 두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최근에 기관 매수와 함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 좀 선방을 좀 하고 있고 수급도 또 들어오고 있는 좀 네.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나쁘지 않고요. 현대유아 같은 경우 일단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모빌리티 방향성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고 또 현대그룹주 내에서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일단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452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자륜구동 제품들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SUV가 잘 팔렸기 때문에 이런 부품 수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뭐 상반기에는 북미 지역 현대기아차 대규모 전기차 관련된 투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러시아 법인의 흑자가 또 예상이 된다. 그런 또 레포트도 나오면서 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687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는 134% 정도 증가하고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9년 대비도 크게 성장하는 65%나 성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성적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 쪽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의 네. 기계 쪽인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더디게 성장하고 있지만 차 쪽의 성장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상쇄하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반도체 조달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리고 있고 4분기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수도 적고 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이 한 566억 정도로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 좀 긍정적이라는 측면, 현대기아차의 방향성 그리고 신규로 이제 현대기아차의 어떤 EGMP 모델에 대한 수주를 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룹 내에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품이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돼서 공기 압축기라든지 수소 저장 탱크가 있는데 현대위아가 이제 맞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목표까지 있다. 그랬을 네. 경우에 조금 이제 가볍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접근하고 있는 현대위아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차도 현대위아 같은 흐름으로 봐도 되나요? 같은 흐름으로 봐도 되는데 조금 더 가벼운가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 관련 대형주는 굉장히 억눌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이슈별로 움직이는 데서는 적합하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또 개장 전 살펴봐야 할 선택 오늘의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라 차량 경량화 관련주죠? 네, 제가 한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어려우면서 되게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 수소차 차량 경량화의 핵심 소재를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능성 이제 폴리머 소재라는 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 제품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기존 배터리에 뭐 케이싱이라든지 아니면 센서 하우징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고요. 매출의 한 80%가 자동차로 나오고 있는데 엔드 유저가 이제 현대기아차나 이제 GM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전기 수소차 이제 사용 경량화가 왜 표시적이냐 하면은 역시 경량을 했을 때 연비가 좋아진다는 그런 측면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차 물량이 굉장히 확대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제 고성장 어떤 초입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분기 매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동기 대비 85%, 영업이익도 뭐 한 400% 이상 증가하는 네. 게 나와서 상반기에만 작년 영업이익이 한 90%를 달성을 했어요. 그때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아질 거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의 원재료 값이 또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래서 영업이익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리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8.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이 있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주 안에서 또 시총이 작아요. 코프라 좀 탄력적인 흐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전자와 함께 현대위아 그리고 코프라를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확인해봤고요. 끝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지금 2,900선까지 좀 위태위태한데 네.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때인가요? 리스크가 굉장히 필요할 때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답답한 부분들은 일단은 방향성이 좀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시기와 또 언제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좀 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에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글로벌 굉장히 악재를 고려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주가 조정폭이 펀더멘탈 대비는 좀 과도하라는 측면을 일단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연 반등이 언제 나오냐 이런 시기가 약간 좀 불확실하다는 측면이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장에서 좀 견조한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자동차나 음식료 유통, 의류업종 쪽이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섹터를 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좀 실적이 안정되고 수급이 안정된 중소형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부장주들은 밀리나 하면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자 관련주들은 여기에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어저께도 여행주가 올랐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이제 대세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뭐 계절적 수혜나 아니면은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의료업종이 좀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련주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낼 것은 쳐내고 지금 말씀해주신 업종들은 파란불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그 조정을 이용한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멘토스팀 김준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60초